이번 시간에는 법령의 목적이죠. 20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법령의 목적이라는 이 제목에서는 법령의 효력 요건 중에서 목적의 효력 요건이에요. 그죠? 이 목적이 어떤 요소를 갖추면 당의 법령이가 유효가 될 수 있느냐라는 것인데, 여기에 목적의 효력 요건에는 그 목적이 확정할 수 있어야 되고, 실현 가능성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목적이 적법해야 되죠. 법 규정에 적합해야 되고, 그래서 사회적으로 봤을 때도 허용될 수 있는 목적이어야 한다. 그래서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 네 가지 요소를 모두 갖춘 목적일 때 유효한 법령을 만든다. 이런 뜻이죠. 자, 이때 이 목적이라는 의미는 법률 행위의 내용이죠. 즉, 이 행위가 추구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유효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네 가지 요소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이 중에 우리는 미리 법 효과를 알아두시면 이 중에 어느 한 개라도 흠결이 생기면, 그렇죠? 이 중에 어느 한 개라도 만약에 흠이 생기면, 흠결, 이럴 때는 당의 법률 행위는 무효가 됩니다. 무효인 법률 행위, 즉 무효행위가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확정할 수 없으면 무효, 실현 가능성이 없으면 무효, 적법하지 않고 법에 위반되면, 법 규정에 위반되면 무효, 사회적 타당성이 없으면 무효인 행위다. 이 전부 다 이렇게 합니다. 효과는. 자, 그러면 여기에 첫 번째, 그 목적이 확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성격은 확정 가능해야 된다는 것이죠. 의미는 확정할 수 있을 것, 이러한 뜻입니다. 따라서 확정할 수 없으면 무효인 행위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확정할 수 있는지 확정할 수 없는지는 어느 시점에, 바로 법률행위 당시, 이 시점에 확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그렇죠?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해서 확정할 수 있으면 유효한 요건을 갖추었다, 확정할 수 없으면 무효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 반드시 확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죠. 행위 당시에 반드시 확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확정되어야만 한다, 이렇게 하면 옳지 않다. 왜냐하면 확정할 수만 있으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판례가 있죠. 매매계약에서 목적물과 대금의 확정에 관한 문제는 이행기까지 확정할 수 있으면, 즉 행위 당시에 이행기까지 확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을 정해 놓았다면 그것은 확정되어 있지 않지만 확정할 수는 있기 때문에 그 매매계약은 유효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고, 두 번째, 실현 가능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 가능성이란 말은 당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죠. 실현 가능성,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것, 이런 뜻입니다. 자, 여기는 두 가지를 먼저 알아두셔야 돼요. 역시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판단 시점은, 이 시점은 당연히 행위 당시입니다. 법령이 할 때 그때를 중심으로 해서 판단합니다. 그러면 판단하는 기준이 있어야겠죠? 표준요. 표준은 사회 통념을 가지고 합니다. 사회 관념을 가지고 한다, 이러죠. 즉, 그 당시, 그 시대, 그 당시에 있어서 사회 일반인들이 판단했을 때 실현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를 가지고 판단한다.
이것을 우리는 사회통념이라고 부릅니다. 또는 사회관념이라고 부릅니다. 반드시 물리적인 기준이 아니다. 물리적으로 실현 가능 여부를 따지는 게 아니다. 사회의 보통 사람, 일반인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한다. 따라서 사회 통념을 가지고 판단했을 때 실현 가능하다면 유효, 실현 불가능하다면 무효입니다. 행위 당시에. 자, 그러면 여기에 실현 불가능한 경우, 즉 행위 당시에 사회 통념을 가지고 봤을 때도 실현 불가능한 것을 우리는 불능이라 하고, 이때 불능을 우리는 원시적 불능이라 합니다. 자, 이 말은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행위 당시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사회 통념에 의해서 보니까 실현이 불가능하다고 하면 이것이 바로 원시적 불능이라 하고, 이때 그 법령에는 무효인 법령이다.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정리합니다. 실현 가능성에 있어서 당의 법률가 무효가 되는 것은 원시적 불능에 해당되면 무효다. 그럼 원시적 불능이란 말이 어떤 의미냐라고 하면 당의 거래행위 매매계약할 때부터 처음부터 이 말이죠. 사회 통념을 가지고 봤을 때 그것은 실현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것을 우리는 원시적 불능이라고 하고, 그렇게 되면 그 매매계약이라는 법령에는 무효인 매매계약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자, 이렇게 이것은 공식이다. 이렇게 익혀두시면 되겠죠. 원시적 불능이면 무효인 법령이다. 이렇게요. 이건 공식이다. 그러면 행위 당시에는 실현 가능했으나 그 거래 행위, 매매 계약을 하고 난 이후에 실현할 수 없는 상태가 만들어지는 것을 우리는 나중에 발생한 불가능이다라고 해서 후발적 불능이라 하고, 이 후발적 불능에 해당됐을 때는 당의 거래 행위는 유효한 거래 행위가 됩니다. 거래 행위 하고 난 이후에 불가능한 상태가 발생하는 것을 후발적 불능. 그때 효과는 유효한 거래 행위다. 이렇게 되죠. 만약에 어떤 계약 행위가 계약이 원시적 불능이면 무효인 계약이 되겠죠. 만약에 그 계약이 후발적 불능이면 유효한 계약이 되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서 문제되는 게 바로 이 부분이죠. 원시적 불능인 계약에 의하여 무효인 계약이 됐을 때, 이때 계약법상의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 여기는 535조 명문규정에서 계약 체결은 했으나 그 원시적 불능으로 인해 무효가 된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사람, 과실 있는 사람은 그 무효인 행위로 인하여 상대방한테 손해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이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게 발생한다. 따라서 원시적 불능의 문제가 발생하면 당의 계약 자체는 무효가 되지만 그 원시적 불능에 대하여 계약 당사자 중 일방이 원시적 불능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상태로 인하여 상대방한테 손해를 끼쳤다고 하면 계약 체결상에 최소한 과실 책임을 져야 한다. 즉 책임은 손해배상 책임이죠. 이 책임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시적 불능에 대해서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연결해 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후발적 불능이라면 유효한 계약인데 이 후발적 불능이 생겼을 때 이 유효한 계약의 채무 관계를 어떻게 정리할 거냐라는 것인데, 어느 계약의 일방의 목적은 달성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잖아요. 나중에 그죠. 그렇다면 상대방의 채무는 어떻게 되냐라는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이 후발적 불능이 만약에 채무자의, 즉 후발적 불능이 된 채무가 있겠죠. 이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채무자가 자기의 잘못에 의해서 그러한 후발적 불능이 발생했다라고 하면
후발적 불능이 된 채무를 짊어지고 있는 채무자의 잘못에 의해서 책임질 사유에 의해서 만약에 후발적 불능이 발생했다고 하면 이때는 채무자의 책임이 발생하겠죠. 무슨 책임이냐? 채무 불이행으로서의 책임입니다. 채무 불이행 중에서도 이행 불능이 되겠죠. 이 책임이 발생한다. 그래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한다. 이렇게 되겠죠. 채무자가 스스로 자기의 잘못에 따르는 책임을 져야 한다. 그 책임은 결국은 채무 불이행 책임으로서 손해배상 책임이겠죠. 상대방한테, 즉 계약 상대방한테 손해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 근데 만약에 이 후발적 불능이 그 채무를 짊어지고 있는 채무자의 잘못이 없는 상태다. 무책 사유다. 그 후발적 불능은 사유가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 후발적 불능이 채무자의 잘못이 없는 상태에 일어났다면 그럼 이때가 어떻게 되겠냐? 이때는 우리 민법상에 위험, 부담의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해석합니다. 자, 이 부분은 계약법 영역에서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게 자, 원시적 불능으로 인한 계약이 무효가 됐을 때 이때는 그 원시적 불능이라는 사유를 알고 있는 계약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에 의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이걸 우리 민법에는 535조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의 문제가 적용된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만약에 후발적 불능이 발생했다라고 하면 이렇게 후발적 불능 그럴 때는 거래 계약 자체는 유효하지만 그 후발적 불능이 발생한 채무를 짊어지고 있는 채무자의 잘못이 있느냐 잘못이 없느냐에 따라서 잘못이 있는 상태라면 이행 불능으로서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되고 잘못이 없는 상태라면 위험 부담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 부분은 계약법 영역에 가서 상세하게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험 부담의 문제는 여기는 537조, 538조 여기에 가서 각각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계약법 영역에서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살펴보는데 우리가 여기서 공부할 때는 공식처럼 암기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원시적 불능하면 무효인 계약. 다만 계약 당사자 일방은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의 문제가 생긴다. 이건 계약법에서 다룬다. 이렇게. 후발적 불능이 발생했을 때는 그 계약은 유효한 계약이다. 다만 후발적 불능에 대해서 채무자가 잘못했다면 채무 불이행으로서의 이행 불능 책임으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채무자가 져야 되고 채무자의 잘못 없는 상태에서 후발적 불능이 발생했다면 그때는 위험 부담의 문제라는 계약법상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렇게 정리해 둡니다. 이 세 가지를 연결할 줄 알아야겠다라는 것이죠. 자, 이게 가능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 교재는 21페이지의 하단에 보시면 불능의 종류에서 동그라미 1번 이 부분을 정확히 알아두시라는 거예요. 다른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다. 우리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 이 개념을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이에 따른 효과가 22페이지에 가면 정리해 두었습니다. 거기 가면 양갈로 3번에 불능의 효과에서 원시적 불능의 효과 했죠. 이 부분은 아주 상세하게 나누어서 설명해 놨습니다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기억 동그라미입니다. 기억 동그라미. 원시적, 객관적 전부 불능. 이것이 우리한테는 중요합니다. 여기에서는 원칙적으로 세 번째로 보시면 그 법령에는 무효이다. 그러나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으로서의 535조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 부분을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가시면 하단이죠. 후발적 불능의 효과에서 여기는 그 후발적 불능이 채무자의 기체사유가 있다면 기억 동그라미죠. 이때는 채무 불이행으로서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이게 바로 제일 마지막 줄에 있죠. 채무 불이행 390조의 책임.
그리고 이행 불능에 따르는 책임으로서 계약 해제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하고, 다음 페이지 가시면 제일 위에요. 니은 동그라미. 채무자의 기체 사유가 없는 경우, 무책 사유죠. 이런 경우에는 위험 부담의 문제로서 다룬다. 그것이 세 번째로 있습니다. 위험 부담 537조, 538조 문제에서 다루면 된다. 이건 나중에 계약법을 공부하면서 정리하도록 하고, 여기서는 이렇게 불능의 유형에 따라서 뒤에 연결되는 고리를 이렇게 연결시켜 줄 수 있어야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적법성이죠. 세 번째, 적법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적법이라는 의미는 대한민국의 법 규정에 적합한 목적일 것, 이런 뜻이죠. 그래서 적, 법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모든 법 규정에 적합해야 한다라는 뜻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법 규정을 한번 분류를 해보면, 법 규정은요, 사회 질서와 관계되는 내용을 가지고 있는 법 규정을 우리는 강행법규라고 하고, 이 강행법규는 당사자가 임의적으로 배제시킬 수 없죠. 강제적으로 여기에 따라야 합니다. 개인은. 그죠? 그래서 강행법규, 사회 질서와 관계가 있는 법규입니다. 그러니까 법 규정의 내용이 사회 질서와 관계가 있는 내용이다라는 것이고, 이에 반해서 그 법 규정의 내용이 사회 질서와 관계가 없는 법 규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뭐라 하냐면 임의법규라고 합니다. 임의법규. 즉 사회 질서와 관계가 없는 법 규정을 우리는 이렇게 표현한다. 자, 그래서 우리는 보통 대한민국에는 모든 명문 법 규정을 강행법규와 임의법규로 이렇게 나누고, 이때 이 나누는 기준은 사회 질서와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다. 관계성을 가지고 있으면 강행법규, 없으면 임의법규 이렇게 부른다는 것이죠. 사회 질서와 관계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강행법규 규정은 개인이 위반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왜? 위반하면 그 위반한 당사자의 목적, 그 목적에 따른 행위에 의해서 사회 질서를 깨버릴 수가 있죠. 그러면 대한민국의 사회를 혼란하게 만들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질서를. 그래서 강행법규에 위반되는 내용의 약정을 했다라고 하면 이 약정은 인정해 줄 수 없습니다. 당사자가 의도한 대로 권리 의무를 만들어 줄 수 없습니다. 그 권리를 인정해버리면 대한민국의 사회 질서가 흐트러진다는 것입니다. 흐트러지니까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강행법규를 위반한 행위는 무효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여기서 목적이 법 규정에 적합해야 한다라는 의미는 바로 강행법규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 이런 뜻이겠죠. 강행법규를 위반하면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위반하면 무효가 된다 이런 뜻이죠. 그러나 임의법규는 사회 질서와 관계가 없는 규정이기 때문에 당사자에게 이 규정을 지킬 거냐 지키지 않을 거냐는 임의적 선택 사유다 이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임의라고 씁니다. 임의적이다. 그래서 여기에 위반되는 약정의 효과는 그대로 유효라고 해도 되겠죠. 즉 당사자 약정한 내용대로 효력을 인정해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에 적법성은 강행법규에 위반하지 아니할 것,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본적 의미입니다. 다만 이제 우리는 학자들은 또 우리 판례는 여기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하나 더 보죠. 강행법규 중에는 그 법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라고 하여 아예 규정에다가 효력을 정해놓은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을 위반하면 무효다 이렇게 선언해놓은 규정이 있다는 거죠. 효력 규정. 그러면 당연히 이 효력 규정을 위반했다면 당연히 위반된 약정은 무효가 되겠죠.
이 규정에서 이미 위반하지 마라, 위반하면 무효다라고 선언해놨으니까 이 약정은 무효가 되겠죠. 그런데 우리 강행법규 중에서는 이 법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단속하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규정 만들어 놓은 것이 있다. 단속 규정을 하는데 이 단속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단속의 대상이 되니까 여기에 위반된 행위를 한 계약 당사자, 이 사람은 처벌해야겠죠. 제재를 가해야겠죠.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여기서 요구하는 단속하는 목적이죠. 그래서 처벌하고 제재를 합니다. 행위자는 이렇게 처벌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행위에 관해서는, 약정 행위에 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약정 행위에 대해서는 사법적으로 또는 민법적으로 이래 줬습니다. 민법적으로는 무효할 근거가 없으므로 유효한 행위로 인정하자. 유효 약정으로 인정한다. 이렇게 하고 있죠. 자, 이 부분이 독특하죠. 가행법규임에도 불구하고 단속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단속 규정을 위반한 내용의 약정이나 계약이 있으면 행위자는 처벌한다. 그러나 그 행위는, 약정 그 자체는 유효하다. 권리임을 인정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시험을 준비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당연히 뭐였어요? 단속 규정. 어떤 것이 단속 규정인가? 이게 이제 핵심이 되겠죠. 단속 규정에 해당되는 것들은 여러분이 숙지를 해 주시는 게 좋겠다. 우리 교재에 보면 이 내용을 정리해 놨죠. 자, 23페이지에 먼저 가행 규정의 개념은 양갈로 2번에 있습니다. 양갈로 2번에 가행 규정 또는 가행 법규라는 것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와 관계에 있는 규정을 말한다. 따라서 이것을 위반하면 무효가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위반하면 무효가 된다. 그러나 임의 규정은 그 내용 그대로 되어 있죠. 임의 규정의 경우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와 관계없는 규정이다. 이렇게 가행법규 안에서 구별을 해놨습니다. 다만 제일 하단에 보시면 가행법규 안에서 단속 규정에 해당되는 것 제일 마지막 줄에 있죠. 23페이지. 거기에 보시면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일정한 행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이것을 위반하는, 이 금지 규정을 위반하는 당사자는 제재를 또는 처벌을 가하겠다라는 규정이 있다. 그러면 이 단속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처벌은 하나, 사법상 효과는 무효로 할 근거가 없으므로 효를 인정하자. 이렇게 했죠. 그래서 24페이지에 가면 하단에 바로 내려가시면 네모 4번에요. 단속법규인지 효력법규인지, 단속규정인지 효력규정인지 같은 말입니다. 이 나누어 놨죠. 이게 이제 우리 판례를 정리해 놓은 겁니다. 이 부분을 암기해 둡니다. 위에 있는 단속법규에 해당되는 것, 기억, 무허가, 무신고, 무검사를 근거로 해서 영업을 했다. 그러면 이 영업한 사람을 처벌합니다. 단속합니다.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단속법규다. 단속규정이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보통 단속규정은 행정법상 경찰 행정에 해당되는 규정 있죠. 행정법규. 여기에 주로 많습니다. 허가받아라, 인가받아라. 만약에 허가받지 않으면, 허가받지 않고 또는 인가받지 않고 만약에 거래행위를 하게 되면 그 거래한 사람은 단속하겠다, 과태료 부과하겠다, 과징금 부과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 다 단속법규에 해당된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니은 중간생략 등기 금지하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규정, 이것도 단속법규라는 것이죠. 그러면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상에는 중간생략 등기 하지 마라, 금지 규정을 놓고 그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처벌하겠다라는 규정이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규정을 우리는 단속 법규로 하니까 단속 규정. 그러므로 중간생략 등기를 실행한 당사자는 처벌합니다. 다만 중간생략 등기 행위는 유효하다. 이렇게 해석한다는 것이죠. 투자 1인 매매를 제한하는 증권거래법 규정도 그렇고, 또 리얼 동그라미 보시면 주택건설촉진법, 지금은 주택법상에 이 규정이 있습니다. 현행 법에는 주택법 안으로 집어넣어놨는데 주택법상에 국민주택의 전매 금지 규정, 이거 위반하면 위반한 사람은 처벌합니다. 그러나 전매 행위 자체는 유효하다라고 해석하는 것이죠. 자, 이런 등의 내용이 바로 단속 법규다라고 하고, 여기에 위반된 행위 당사자는 처벌하지만 위반 행위 자체는 유효한 행위다라고 사법상으로 인정한다는 것이죠. 자, 이 부분을 반드시 알아둬야 합니다. 그 사례도 교과서에 나오는 정도는 꼭 숙지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자, 여기서 우리는 개념 하나를 여기서 적법성에서 하나 배워야 되는데, 그것이 탈법행위입니다. 탈법행위. 이 탈법행위라는 것은 강행법규를 간접적으로 위반한 행위입니다. 자, 위반은 위반인데 간접 위반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개념적으로 탈법 행위라고 합니다. 직접 위반하면 위법 행위라고 하죠. 근데 간접적으로 위반했다라는 것이에요. 즉, 법 규정에서 이러이러한 행위 하지 마라라고 목적을 정해놨어요. 그런데 이 목적을 직접 위반하는 게 아니라 간접적으로 위반한 거예요. 대표적으로 우리 법 규정에도 교과서에도 있습니다만, 국가 재산을 관리하는 공무원이, 사무종사하는 공무원이 자기 명의로 국가 토지를 자기 명의로 취득해서 타인에게 팔지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자기 명의로 취득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 명의로 취득하지 않고 자기 배우자 명의로 취득한다든가 자기 가족 명의로 취득하는 행위는 그러면 적법하냐 이 말이죠. 왜냐하면 국가 소유 부동산을 만약에 우리 국민 개인에게 일정한 요건 아래서 소유권을 이렇게 불화하는 경우 있죠. 아주 싼 가격으로 불화한다든가 아니면 무상으로 불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을 처리하는 공무원이 제일 먼저 그 정보를 알게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사무를 집행하고 그 사무의 소관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의 경우는 그런 행위를 자기 명의로 취득해 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예 여기다가 금지시켜 놨죠. 이러한 사무에 종사하는 자는 자기 명의로 그 재산을 취득하지 못한다. 이 말은 자기 소유권 등기를 갖출 수 없다는 것이죠. 자기 명의로. 그런데 자기 명의로 갖출 수 없다 돼 있으니 자기 명의가 아니라 배우자 명의나 가족 명의로 이렇게 취득하는 것은 그러면 적법하냐 이 말이죠. 아니란 거예요. 그게 바로 뭐라고요? 탈법행위가 된다라는 거예요. 왜? 직접은 위반한 건 아니지만 자기 명의로 취득하면 직접 위반이죠. 그 규정을. 그런데 이건 간접적으로 위반했죠. 이런 행위를 우리는 탈법행위라고 합니다. 이때 이 탈법행위의 효과는 역시 강행법규를 위반했다는 면에서는 같다 그죠? 그런 면에서 무효가 됩니다. 원칙적으로 무효다 이렇게요. 자, 이 부분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탈법행위라는 개념, 의미를 알아두시고 그 사례는 우리 교재 25페이지에 있죠. 25페이지에 보면 탈법행위의 의의와 그 효과, 법적 취급을 정리해 놨습니다. 강행법규를 간접적으로 위반한 탈법행위는 결국은 그 법 취지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니까 간접적으로 달성하는 것이니까 이런 것도 역시 금지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서 무효라고 선언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강행법규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 효력해서 국유재산법상에 있는 규정을 정리해놨죠. 두 번째 줄에요. 네모 박스 안에 판례입니다. 국유재산 처분 사무를 공정성 도모하기 위해서 관련 사무에 종사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이러한 부정한 행위, 의심을 받는 이러한 행위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 명의로 소유권 취득하는 것을 금지해놨습니다. 이것을 위반하면 무효다는 것이죠. 그게 5번째 줄부터 있습니다. 사무에 종사한 직원이 타인 명의로 구유재산을 취득하는 행위, 이게 바로 강행법규를 간접적으로 위반한 행위로서의 탈법행위가 되고, 이때 탈법행위는 무효라고 우리 판례가 판시하고 있죠. 자, 그렇게 정리를 좀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목적에 있었어요. 확정, 실현 가능성, 적법 수행에 관한 내용을 쭉 살펴봤습니다. 3가지요. 다음 시간에는 사회적 타당성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